페이지 264페이지를 펴보도록 하시고요. 264페이지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상기, 우리가 생태계의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 단계가 이루어져 있지? 개체. 그치. 제일 먼저 개체. 개체가 모여서 뭐가 돼? 개체군.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지. 군집이 되고, 군집에 이제 환경까지 포함시켜서 뭐가 된다? 생태계. 생태계가 된다. 이게 이제 생태계 구성 단계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건 요거야, 요거. 개체군의 특성.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뭐겠니? 군지. 군집의 특성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뭐 생태. 전체 생태계의 특성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일단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했니? 같은 개체를 동일 종으로 구성된 개체들의 집단. 모임. 그쵸. 집단, 모임, 이걸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이면 말, 개면 개, 양이면 양,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같은 종들로 이루어진 일정한 공간 속에서 특정 뭐 우리가 정한 어느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같은 종들의 개체들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개체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264페이지예요. 알겠지, 수아야? 자, 첫 번째, 일단은 명칭이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개체군의 특성. 밀도. 이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개체군의 밀도. 일단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오늘보다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하면 돼. 인구 밀도. 인구 밀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잖아. 그치? 네. 인구 밀도 그러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네. 인구 밀도, 뭐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 아니면 좁혀서 경기도의 인구 밀도 더 좁혀서 서울의 인구 밀도 더 좁혀서 뭐 남양주의 인구 밀도, 이렇게 인구 밀도라는 개념 단어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 네. 인구 밀도 계산 어떻게 하니? 면적. 그치? 분의 조사하는 면적, 제곱미터, 면적 분의 인구수. 인구수, 개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개체군 밀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계산해요? 영역, 면적 분의 조사하는 면적 분의 그 면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개체군의 개체수, 이거를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면적 분의 개체수. 별거 아니지? 네. 패스?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와. 첫 번째 나오는 그래프가 생장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265페이지 보게 되면은 생존 곡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장 곡선 그리고 생존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야, 말이 좀 비슷비슷해. 생장과 생존. 우리가 생장이라 그러면 뭘 가지고 생장이라 그러니? 잘하는 거지. 근데 생장 곡선, 그 잘하는 곡선을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생장 곡선은 그냥 한 개체가 몸집이 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개체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을 생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생존 곡선은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냐, 그걸 나타내는 게 생존 곡선이에요. 일단 알겠지? 자, 그러면 생장 곡선. 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 개체군의 개체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정 영역 속에
특정 개체군 한 종의 개체 수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생장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살지 않는 특정 공간에 번식을 할 수 있는 개체를 놔뒀어. 그런 비유 있잖아. 원래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토끼가 있었대 없었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네. 맞나? 토끼가 없었대. 근데 호주에 건너간 그 영국인들이 영국에서 본국에서 하던 사냥 놀이를 호주에서도 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이제 토끼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벌판에다가 이제 토끼를 풀어놓은 거지. 열심히 살아, 번식해. 그러면 내가 언제 계절 되면 토끼 사냥을 해야지. 그래서 풀어놓은 거지. 그랬더니만 지금은 난리도 아니라는 얘기지. 호주에 토끼가 무지막지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벤트격으로 뭐 토끼 완전 뭐 박멸 기간 뭐 이런 그런 걸 설정해서 토끼를 막 죽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공간에 암수 토끼 한 쌍을 풀어놨어. 네. 먹을 게 풍부해. 그리고 천적도 없어. 이론적으로 천적도 없고 먹을 게 풍부해. 그러면 토끼의 개체 수는 어떻게 돼? 늘어나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 수는 쫙 증가할 겁니다. 네. 이 그래프가 J자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모양 J자형이니까 이게 이론적 곡선이야. 먹을감도 풍부하고 천적도 없고 그러니까 번식이 그냥 끝장나겠지 막. 그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호주 빼고 일반적으로는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내가 먹을 만한 먹잇감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다른 개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실제로는 이제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병도 얻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천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곡선을 그리게 되면 실제 곡선은 초기에는 이론 곡선하고 같이 따라가다가 실제 곡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조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자 최대값 이제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고 머무르는 이 개체수 요 개체수의 값을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 빨리 봐봐. 뭐라고 한대? 환경수용. 환경수용력이라고 한다. 명칭 많이 물어봅니다. 환경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그 환경 자체가 개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최대 값을 환경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론 곡선하고 실제 곡선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 곡선은 이거 무슨 자형이라고 표현해요? S자 모양이라고 해서 S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실제 곡선이고요. 여기 이제 차이 나는 값이 있잖아요. 실제 곡선하고 이론 곡선의 요 차이 나는 요 값을 뭐라 그러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셨죠?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질병, 천적, 아니면은 내가 먹는 먹잇감의 부족, 아니면 내가 차지하는 영역의 부족, 그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명칭만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죠? 패스, 넘어갑시다. 그래서 265페이지 생존 곡선 내용을 잠깐 봅시다. 자, 두 번째 생존 곡선. 생존 곡선은 뭐라고 좀 전에 설명했었니?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남느냐를 나타낸 곡선을 생존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수명에 대해서 인간은 뭐 보통 한 몇 년 살아? 80년. 80에서 100년 살지, 그죠? 코끼리는 80년. 코끼리도 한 인간만큼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 그죠? 네. 그런데 뭐 새들은 어때요? 한 닭, 뭐 오리 이런 새들은 10년. 10년 정도까지 살면 좀 오래 살겠지. 물론 새들마다 오래 사는 새들도 있고 좀 적게 사는 새들도 있어. 야, 근데 우리 집에
메추라기를 키우거든. 네. 메추라기. 줄여서 메추리라고 얘기를 하지. 3년 전에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 3년 전에 메추리가 탄생을 했어. 어떻게 탄생한 줄 아니? 마트에서 파는 유정란 메추리알을 그 부화기 있잖아. 네. 부화기로 부화를 시켜가지고 태어난 애야.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데 안 죽었어 아직까지. 그래서 3년 정도 됐는데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엄청 시끄러워. 닭만큼 시끄러워. 시도 때도 없이 막 울어. 꼭 끼우라고 안 울어 걔네들은. 꽉 하면서 좀 막 시끄러워. 어쨌든 저는 인터넷 찾아봤더니만 메추리의 평균 수명이 한 6년 정도 된다? 6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직은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존 곡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상대 수명 0에서부터 50 최대 100까지 상대 수명이 있다고 쳐요. Y축은 생존 개체수 라고 합시다. Y축은 예를 들어서 인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 사람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까?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이라고 쳐요. 네.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대충 상대 수명 100년 사는 동안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많이 살아남아 죽어. 나 살아. 대부분 다 살아남지. 네.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병원도 있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도 할 수 있고 그지? 천적이 거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어지고. 천수를 다해서 그지? 제 명을 다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대충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곡선이 떨어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반에 대부분 살아남고 끝에 가서 거의 원래대로 주어진 수명을 다 살고 대부분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이야. 이런 곡선을 그리는 걸 1형 생존 곡선 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곡선을 그리는 애들이 있겠지. 얘 해석은 가능하겠니? 노란색 해석은? 얘는 어때요? 확 줄어드네. 확 줄어드는 것보다는 꾸준히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드네. 일정하게 계속 사망을 해서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지. 네. 얘네들은 몇 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2형이라고 얘기를 해. 생존 곡선 2형. 그리고 끝으로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 주황색 이 그래프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니? 처음에 100마리가 태어났어. 시간이 전체 상대 수명 100 중에서 조금만 지났는데 생존한 애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태어나면 대부분 어렸을 때 뭐 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네들은 몇 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3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예를 우리는 알아둬야 돼. 1형에 속하는 애들은 누가 있느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애들을 주로 사람 그리고 대형 포유류. 그러니까 별로 천적이 있는 애들이야? 천적이 별로 없는 애들이야? 없는. 천적이 별로 없는 애들이 1형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야. 대형 포유류라 그러면 코끼리도 여기에 속할 거고 말, 하마, 코뿔소 이런 애들 속하겠지. 그 다음에 2형 꾸준히 감소하는 애들 2형에 속하는 애들이 누구냐? 새들, 조류, 소형 포유류. 소형 포유류는 많이 잡아먹히게 된다는 얘기. 쥐 이런 애들, 다람쥐 이런 애들, 그리고 히드라 등. 히드라는 2형에 들어간다. 히드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니? 9개의 머리를 가진 해마. 게임 캐릭터에서 그렇게 나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야, 신화에서 히드라가 9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머리 잘리면 거기서 머리가 돌아요. 아니, 신화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히드라는 생긴 모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주유소 같은 데 보면, 호객행위 하는 그 풍선 있잖아요. 펄럭이든. 몰라?
오른 말고 뭐예요? 알아? 이렇게 막 플러깅 네. 그런 팔이 9개 머리 달린 것처럼 팔이 여러 개 달리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물속에 사는 애고 물론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애는 아니야. 히드라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번식하기도 합니다. 출합법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출합법이 뭐냐면 아까 로마 신화에서 히드라가 머리 잘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머리 다시 나요. 머리 다시 나지. 히드라가 그렇게 번식을 해. 몸뚱아리에서 한 부분에서 혹 같은 게 이렇게 쭉 자라기 시작해. 네. 그리고 얘가 뚝 떨어져 나가면 얘가 하나의 개체, 히드라 한 마리가 또 돼. 신기하다. 그걸 출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러면 출합법은 무성생식을 한다는 얘기야? 유성생식을 한다는 얘기야? 무성생식을 한다는 뜻이야. 자기 몸에서 자라가지고 세포 분열 마치, 그러니까 자라는 것 자체는 체세포 분열이에요. 얘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 개체와 원래 히드라는 유전적으로 어때요? 동일합니다. 복제야, 완전 복제. 그런 식으로 번식한 게 히드라예요. 그냥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사명. 초반에 확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어. 처음에. 누구겠어? 알 많이 낳는 애들이겠지. 거북이. 어류. 그치. 거북이는 오래 사네. 장수의 대표가 거북이 아니야? 오래 사는 거는 극소수. 한 마리가 오래 살고 원래 있지? 낳을 때 수백 마리를 낳아요. 그치. 알은 엄청 낳지. 엄청 낳는 거에 비해 살아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명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어류. 물고기들이란 뜻이에요. 또는 조개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어패류. 어패류. 얘가 사명에 해당된다. 얘들만 좀 얘들 1형의 얘, 2형의 얘, 3형의 얘들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생존 곡선을 우리가 얘를 응용해서 다른 곡선으로 또 나타낼 수 있어. 그 옆에 우리 265페이지에 사망률, 개체군의 사망률 곡선 있지? 나와 있는 그래프 있나요? 개체군의 사망률 곡선. 한번 얘를 응용시켜서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에 대해서 Y축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단 2형은 어때? 제일 먼저 2형. 2형은 일정하게 사망을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2형에 해당되는 건 그리는 게 어렵지 않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상대 수명에 따라서 사망률이 일정하다. 얘가 2형에 대한 사망률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1형은 어떻게 될까? 초기에 사망을 많이 해, 적게 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수명이 커질수록 사망률이 어때요? 급증하지. 네. 급증한단 말이야. 그러면 1형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초기에는 사망률이 적어. 근데 상대 수명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어떻게 된다? 급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얘가 몇 형이다? 1형의 사망률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되셨죠? 3형은 어때요? 초기에는 사망률이 어때? 매우 커. 대부분 다 죽어. 네. 근데 살아남은 애들은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존속할 수 있다. 그래서 3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사망률 그래프 이해되셨나요? 네. 자, 패스 넘어갑시다. 265페이지. 그래서 개체군의 생존 곡선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밑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봅시다.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이거 뭘 설명할 내용이 있으려면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연령 피라미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를 그릴 때 어떻게 막대 그래프를 구성할 거냐면 뭐 연령이 어린 애들을 밑에다가 배치,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뭐한 애들, 많은 애들을 위로 배치하면서 막대 그래프의 가로축이 그 숫자들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 뭐 크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어린애들을 뭐라 그래? 유아 청소년? 유아
청소년, 뭐 중장년, 노년, 층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래프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유아 청소년의 인구 수가 가장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노년층의 인구 수가 가장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때?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니? 초고령화 사회. 대충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나? 대충? 이해되시나요? 현재 한국 사회? 안 그래? 유아 청소년이 좀 중장년의 수보다는 어때? 적죠. 굉장히 적잖아. 네. 그리고 노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 네. 이런 그래프가 또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265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대충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알겠니? 이때 첫 번째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연령 피라미드를 발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는 뭐라 그래? 안정형. 세 번째 얘는 쇠퇴형이라고 명명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바로 감이 잡히죠. 발전형은 뭐예요? 이 개체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 수의 전체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안전형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왜? 죽는 애만큼 태어날 테니까. 얘는 사망하는 개체보다는 뭐하는 개체가 많아? 태어나는 개체가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태어나는 애들보다 앞으로는 죽는 애들이, 사망한 애들이 훨씬 더 많게 돼. 그래서 쇠퇴를 하게 된다는 뜻이지. 이때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을 구분할 때 그 연령 피라미드로 발전형이냐 안정형이냐 쇠퇴형을 구분할 때 거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뭘 보냐?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 뭘 따지는 거냐면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에 따라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으로 구분을 한다. 생식 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식 전 연령층이라는 얘기는 굳이 사람으로 따지면 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년으로 따졌을 때 누가 생식 전 연령층이 되는 거야? 유아, 청소년이 생식 전 연령층이에요. 그러면 중장년은 뭐라 그래? 생식 연령층. 노년은 생식 후 연령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에 따라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으로 구분한다. 됐니? 패스 넘어가. 오늘 수업 내용들을 그냥 쭉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266페이지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이거 주기적 변동, 뭔 주기적 변동을 얘기를 하냐면 개체수의 전체 개체수의 주기적 변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급하려고 하는 게 개체군 주기적 변동. 책에 언급되고 있는 설명하려고 하는 주기적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데 계절에 따른 계절과 먹잇감, 영양으로의 주기적 변동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예로 든 게 뭐냐? 피식과 포식 관계를 예를 든다. 피식과 포식 관계. 계절의 먹잇감 영양에 따라서 주기적 변동은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뭐야? 돌말이라고 하는 생물의 개체 수 변동을 예를 들었다. 돌말. 돌말이 뭔지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돌말 그냥 그렇게 생각해. 식물성 플랑크톤. 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놈이라는 얘기야. 광합성을 하고, 근데 광합성을 해가지고 살아가긴 하는데 얘가 생장하고 그러려면 어쨌든
영양분이 있어야 돼. 네. 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고 물에서 존재하고 있는 질소, 인 이러한 물질들이 있어야지만 생장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먹잇감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물 속에 있는 영양염류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질소, 인,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양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돌말의 개체수의 변동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겨울이라고 치고 여기가 계절 겨울 다음에 뭐가 와? 겨울, 봄. 그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이 반복되겠지.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된다고 쳐요. 네. 다. 자, 이 그래프는 돌말의 개체수 변동 그래프는 많이 언급돼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뭘 언급해서 문제를 물어보냐면 돌말이 특정 그 시기에 감소한 이유, 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어요? 봐봐봐. 여러분들 예상. 일단 돌말의 개체수 어떻게 될 것 같아? 겨울철에. 겨울철에 좀 내려와요. 돌말의 개체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적겠지. 돌말 아까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광합성하는 조류, 플랑크톤. 그러니까 조류라고 하는 건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겨울철에는 광합성 작용이 잘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얘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온이 적당하게 어때야 돼? 유지가 돼요.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겨울철에는 수온이 꽤 낮아. 그리고 빛의 세기도 약해.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 그러다가 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니? 증가할 거고 수온도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돌말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겠지? 네. 돌말의 개체수가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봐. 일단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내가 예상했듯이 겨울철에 개체수가 없다가 여름철에 봄에 어떻게 돼? 급증. 알겠니? 그러다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급감을 해. 그리고 가을철에 살짝 증가했다가 감소를 한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 이게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많이들 막 피곤하고 막 졸리고 그러지. 네. 돌말의 개체수 변동을 내가 알 이유가 있나?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질문해보자. 이 그래프만 보자면 돌말의 개체수가 봄에 증가했다가 여름으로 지나갈수록 개체수가 급감을 합니다. 네. 감소를 해. 왜 그럴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아, 너무 뜨거워서 수온이 너무 높아서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견딜 만한 수온일 거예요.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50도, 60도로 육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얘 먹는 애들이 급증하고. 자, 감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먹잇감이 부족하든가, 광합성을 너무 못하든가, 뭐 이런 거겠지. 네. 근데 광합성을 못한다라는 이유는 적용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없겠죠. 여름철에는 햇빛의 세기가 당연히 강할 테니까 오히려 광합성을 하는 환경으로는 뭐해? 유리하단 말이야. 네. 급감한 이유는 뭐예요? 영양염류, 다시 그래서 먹잇감이 뭐였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을까? 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네. 개체수가 증가한 만큼 물속에 있는 영양염류들을 이 개체수들이 어떻게 돼? 먹어. 다 섭취해서 없애버렸겠지. 네. 그래서 영양염류 양이 확 죽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양염류의 양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겨울철에 영양염류가 유지가 돼. 그러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다가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뭐의 그래프야? 물속에 존재하는 영양염류의 양이다. 보세요. 영양염류의 양의 변동 그래프가 돌말의 개체수 변동 그래프보다 시간상으로 앞서게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봄에 영양염려량이 급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돌말의 개체수가 뭐 했기 때문에? 급증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영양염려는 감소해. 먹잇감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으로 돌말의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돌말의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영양염료의 양이 다시 어떻게 돼? 축적이 되겠지. 네. 축적이 돼서 살짝 못해. 증가.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돌말의 개체수도 이제 먹잇감이 다시 풍부해지는구나.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도 어떻게 돼? 증가. 증가를 해. 이해되셨어요?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영양염료의 양은 다시 감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 이후에는 가을철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네. 수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될 거고 빛의 세계는 어떻게 돼? 줄어들. 줄어들기 때문에 돌말의 개체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유지가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소비되는 영양염료가 없으니까 다시 누적이 되겠지. 그래서 영양염료량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네. 그 뒤에 뭐 빛의 세기와 수온 그래프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빛의 세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아시죠? 간단하게 겨울철에 비해서 봄, 여름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는 어떻게 돼? 증가. 증가했다가 어떻게 되겠노? 감소를. 감소를 이렇게 하면 이게 빛의 세기. 그러면 수온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비슷하죠. 비슷한데 빛의 세기가 앞서야 돼? 수온이 앞서야 돼? 빛의 세기가 없어요. 빛의 세기가 앞서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 하루 동안에 햇빛의 세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 몇 시야? 12시. 낮 12시가 되겠지? 근데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낮 12시가 아니죠?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1시나 2시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는 그 뒤에 이어서서. 데워지는 시간. 그치? 데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얘가 뭐란 얘기야? 수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의 변동이 계절에 따라서 변동하는데 그 순간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정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밑에 피식과 포식에 따른 주기적 변동. 피식과 포식. 피식, 뭔 뜻이야? 잡아먹힌다는. 예, 먹히는 애. 포식, 뭐예요? 먹는 애. 먹는 애.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언급한 게 거기서 뭐가 언급됐어요? 누구와 누가 나오니? 눈신토끼와 시가. 토끼, 스라소. 스라소니. 스라소니는 야생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표본보다는 좀 작고 고양이보다는 크고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얘 그래프는 주기적으로 변동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린 이 흰색 그래프가 토끼에 대한 개체수가 이렇게 변동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스라소니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보다 그래프의 시간이 앞서야 돼? 뒤서야 돼? 비싸요. 뒤서야 됩니다. 먹잇감이 증가하면 포식자의 수도 뒤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래프를 봤을 때 당연히 피식자의 개체수가 포식자의 최대 개체수보다는 뭐 해야 돼? 많습니다. 눈신토끼가 한 마리 있는데 뭐 시라소니가 10마리 있다. 말이 안 되지. 그지? 토끼는 100마리 있고 시라소니는 한두 마리 정도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최대 개체수가 적은 게 무슨 놈이야? 얘가 포식자. 숫자가 많은 애가 누구야? 피식자. 그래서 파란색이 누구다? 스라소. 이걸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페이지 268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잠깐 보자. 지금 설명한 내용들 페이지 268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잠깐 봅시다. 1번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재현아 눈 뜨고 일가실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사망보다 이익과 이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익과 이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역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지. 이사해 왔느냐 이사해 갔느냐 뭐 이런 거겠지. 네. 그럼 뭐의 영향이 더 커? 출생 사망의 영향이 커? 이입 이출이 커? 이입 이출. 당연히 출생 사망의 영향이 크지.
우리나라 인구 밀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가 많냐 적냐 이거에 영향을 받아? 아니면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출생률에 영향을 받아? 출생률에 영향을 받는 거지. 크게는. 아시겠죠? 아, 예. 2번. 이론상 생장 곡선은 J자, 실제 곡선은 S자 모양을 나타낸다. 맞죠? 네. 이론이 J자, 실제는 S자. 3번.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최대 크기를 환경 저항이라고 하지 않지. 명칭이 뭐였어? 환경 수용. 환경 수용력. 그 환경이 포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굴 등의 어패류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높아서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다. 맞는 말이죠. 어류, 어패류 많이 낳지만 생존하는 애들은 많지가 않다. 몇 형이라고? 생존 곡선으로 보면 얘네들 몇 형? 3형. 3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문제 5번. 연령 피라미드에서 생식 후 연령층의 비율을 보면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다. 뭐 발전형이냐, 안정형이냐, 쇠퇴형이냐를 파악할 수가 있대. 맞아, 틀려? 틀렸죠? 아까 정리했잖아.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을 봐야 된다고. 네. 생식 후 연령층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6번.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아니죠. 이건 계절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피식과 포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제 2번. 그림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을 나타냈다. 1, 2, 3형에 해당되는 생물의 예를 옳게 짝짜래. 1형은 사람 코끼리. 대형 포유류 사람 코끼리에 해당되고 2형은 히드라 기러. 히드라 기러기와 같은 조류 포함되고요. 3형은 고등어. 고등어, 굴과 같은 어류, 어패류가 3형에 속해야 되겠죠. 되어 남았니? 그림은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를 유형별로 나타냈다. 가나다의 유형의 이름을 써라. 가가 지금 이 모양이지. 무슨 형? 쇠퇴형. 나는 요 모양. 안정. 안정형. 다는 요 모양. 발전. 발전형. 됐니? 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 267페이지 내용까지 하고 우리 쉬도록 하자. 네. 267페이지 봅시다. 페이지 267페이지. 역시 아직까지는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267페이지 내용은 뭐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야, 상호작용이 뭐의 단어를 의미하는지는 기억나시나요? 상호작. 이거 뭔 얘기인지는 그냥 상호작용, 그냥 작용하는 거나라가 아니라 생태계를 우리가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요소도 나눈다? 비생물적 요소, 그죠? 네. 환경, 대표적으로. 생물적 요소가 있고 비생물적 요소가 있을 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중에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작용. 이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환경의 영향을, 결과를 초래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 반작용. 이걸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요. 상호작용은 어디서 나오는 단어였어? 상호작용은 생물적 요소 내에서, 얘네들 내에서 서로 영향을 뭐하는 거?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네. 알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들. 같은 종 내의 생물들에서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거야. 네. 알겠니?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들어가게 돼.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뭔 뜻이에요? 다른 종. 한 종과 다른 종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언급되어 있는 게 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언급되어 있는 게 1. 뭐 있어? 텃세. 2. 뭐 있어요? 순위. 순위제. 명칭 알아두세요. 3. 뭐 있어요? 리더제. 4. 사회생활. 뭐 사회생활 그리고 가족생활. 사회생활 뭐 가족생활 등이 있단 말이야. 이 명칭들은 한 5가지 지금 언급했는데 이 명칭들은 뭐의 상호작용이라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알겠니? 다음 시간에 배울 거 한번 다시 한 차례 언급을 할게. 다음 시간에 배울 게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지.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뭐가 있느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1. 분서 이런 거 있어. 순서는 관계없지만 2. 경쟁 관계 3. 피식과 포식 관계 4. 공생 관계. 이 단어들하고 이 단어들은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아시겠어요? 네. 다음 보기 중에서 군집 내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다음 보기 중에서 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텃세 뭔지 알지? 텃세.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해? 텃세가 뭐야? 자리 잡고.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같은 종 내에서, 그지? 네. 내 영역을 설정을 하고 다른 개체가, 같은 종인데 다른 개체가 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밀어내려고 그러겠지? 그걸 텃세 부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을 텃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텃세의 대표적인 그 행위를 취하고 있는 생물 종들이 예가 있어. 예들은 외워야 돼. 네. 텃세에 해당되는 생물 종의 예가 뭐가 있어? 까치, 은어 이런 애들. 알겠어요? 왜? 네. 은어는 뭔지? 은어 물고기야. 알아요. 알아? 은어 안다고? 네. 봤어 은어를? 은어요? 막 겨울철에 빙판 뚫어가지고. 아 그건 빙어지. 그거 빙어예요. 너가 얘기하는 건 빙어고. 야 은어를 아는 애들이 많지가 않은데 은어 보기 힘든데. 자 얼룩말 많이 나오는 애들 유형이야. 얼룩말, 까치, 은어 그러면 뭐예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중에서 뭐에 해당된다? 텃세에 해당된다. 순위제와 리더제 이거 좀 차이가 있어. 순위제와 리더제는 뭐냐? 순위제는 서열이 있는 거야. 서열 관계가 있다. 서열이 있다는 뜻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네. 리더제는 뭐예요? 리더제는 순위가 서열이 있다라기보다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무리의 우두머리. 이거의 리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위제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와? 닭. 또? 금뿔. 이런 애들이 순위제야. 독수리도 순위제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래요. 독수리도 1순위, 2순위, 1서열, 1장, 2장, 3장 쭉 정해져 있어. 그래서 독수리들도 우리 이제 겨울철 되면 저기 비무장지대 쪽 그쪽에 있는 철원지대 있잖아. 철원 알아 몰라? 철원. 지역 이름 철원.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 벼농사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들판에 거기 독수리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독수리들 먹으라고 고기들 정육점에서 이제 버리는 고기들 있지. 네. 그거 풀어준단 말이야. 고기. 버리는 고기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썩은 고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풀어주면 하늘에서 와 독수리 날개 피면 2m짜리 와
얘네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먹잇감 줄 때 되면 지들이 알아서 이제 하늘을 빙빙 돌아. 수백 마리가. 그럼 응? 머리카락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야, 대머리 독수리 아니야. 걔 못생겼잖아. 대머리 독수리는 저기 사막 쪽에 있는 애들이고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애들이고 네. 검독수리. 검술이. 멋있는 애들이잖아. 걔네들이요. 쫙 돌아. 그래서 이제 딱 풀어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철수를 하면 무리들이 쫙 내려와. 그리고 기다려. 누가 먹기 전까지. 대빵이 먹기 전까지. 대빵이 딱 먹어. 그러면 이 순위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해. 그런 게 이제 순위제라는 얘기야. 닭이나 큰 풀량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더제.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는 리더제. 대표적인 놈 누구야? 사냥을 할 때 리더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애 있잖아. 대표적인 애. 늑대. 늑대가 리더제야. 또는 철새들 중에서 날아갈 때 우두머리를 따라서 편대를 쫙 해서 쫙 날아가는 애 있잖아. 누구야? 기러기. 얘네들이 리더제야. 코끼리도 리더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두머리 코끼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쫙 따라간단 말이지. 자,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은 뭐예요? 사회생활은 간단하게 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일이 나뉘어지고 역할이 달라져서 딱 분업화된 애들을 사회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곤충 중에 사회생활하는 애들 있잖아. 누구 있어? 개미, 꿀벌 이런 애들. 얘네들이 사회생이지. 개미라든가 꿀벌. 분업화된 애들. 그 다음에 가족생활은 혈연관계로. 그 무리가 혈연관계로 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족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가족생활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사자. 사자, 그치. 또 코끼리도 가족생활하지. 네. 코끼리. 사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막 들어갈 수 있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순위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장님, 차장님, 대리, 과장, 리더즈 어쨌든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서 268페이지 아까 다 풀지 못했던 개념학의 문제 한번 봅시다. 268페이지 4번 문제. 간은 한 개체군 내에서 볼 수 있는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고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동물들의 예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을 가나에서 각각 골라라. 1. 경험이 많은 개체가 리더가 되어 무리 전체를 통솔한다. 뭐야 이거? 리더제라고 얘기를 하고 닭, 은어, 사자, 꿀벌, 기러기 중에서 리더제에 해당되는 애는 누구야? 기러기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겠지. 2번. 개체들의 힘의 순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무슨 제? 순위제. 순위제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닭, 큰 뿔량. 외우지 않으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3번. 개체들이 역할에 따라 계급과 업무를 분담해서 생활한다. 무슨 제야? 가족. 아니야. 사회생활. 업무를 분담한다 그랬잖아. 분업한다고. 사회생활. 누구예요? 꿀벌. 4.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무리지어 생활한다. 가족생활을 의미하죠. 네. 누구예요? 사자. 사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5번.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텃새. 누구예요? 은어, 까치, 얼룩말 이런 애들이 텃새다. 되셨나요?